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인생 성공 단 10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밌는 말인데 한평생 살다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 이러면 성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스승과 친구에 대한 대목은 글쎄요. 어떤 행운이나 노력 같은 게 다 따르는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인생에서 100권의 책을 만난다 하는 거는 정말 마음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의 작품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름이 수퉁의 이혼 지침서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일의 신간 소개받으시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일상에 지친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여행 에세이집 나에게 주는 여행 선물이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세계에서 잠시 떠나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가 절실할 때 주옥 같은 글과 사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달래줄 것입니다. 시인 전윤호 씨가 펴냈습니다. 터키의 국민작가 아지즈 네신의 대표작 생사불명 야사르가 푸른 숲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사소한 실수로 감방에 들어온 야사르라는 주인공이 매일 밤 감방 동료들에게 들려주는 황당무계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된 세상의 갖가지 풍경들을 신랄하면서도 재치있게 풍자해내고 있는데요. 외국어대 이나라 교수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노후를 위한 노후 대책 완벽 올 가이드 노후 설계 백서가 휴먼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정보와 뛰어난 실용성으로 노후 자금의 정확한 산출과 내게 맞는 투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증권부 기자 출신 우승호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금주의 신간이었고요. 자, 이번 주 함께할 라디오 독서실의 작품 수퉁의 중편소설 제목이 이혼 지침서. 재밌죠? 그런 게 다 있구나 싶을 겁니다. 이혼 지침서.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퉁은 1963년생입니다. 중국생으로 1984년 베이징 사범대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문과가 되겠군요. 1983년 단편 8번째 동상으로 등단을 하고요. 이후에 현대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수문학예술상 등등 대단히 많은 문학상 수상 경력이 이 자료에 쭉 있습니다. 수퉁을 모시기는 좀 어렵고요. 책을 번역한 번역자 김택규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좀 익숙한 국내 작가일 경우에는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겠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력서상에 이 책 같은 데 소개되는 간단한 설명만 드렸는데 이 수퉁이 어떤 작가인지 좀 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수퉁이 자신을 지칭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이한 상상으로 가득한 자유로운 나그네. 이렇게 멋진 수사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자신의 작품이 굉장히 다채로운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듯한 말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지침서라는 작품집을 보면은요. 이혼 지침서를 비롯해서 영화 홍등의 원작인 처첩성군,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인 등불세계, 이렇게 중편소설 3작품이 들어있는데 제가 번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독자들의 평도 그렇고 과연 이 3작품이 동일한 작가가 쓴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작품 간의 편차라든가 개성 차이가 심하군요. 편차라고 말하면 작품의 질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것은 맞지 않을 테고, 예. 그 주제나 그 분위기가 이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처첩성군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또 등불세계는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고 우화적입니다. 반면에 이혼 지침서는
굉장히 이게 풍자적이 신랄하죠. 네. 네. 이런 면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홍등 그 영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이 원작자도 같이 쭉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문학 작품도 상당히 그 대중성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 반면에 뭐 소수가 읽는다 하더라도 문학적 성과에 더 주목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다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그 위화 예. 같은 경우도 그 초기에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예. 작품을 썼습니다. 그로테스크한 작품들 많았고요. 예. 초기에 단편, 중편들이 그랬죠. 예. 근데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그 허상감매열기나 예.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읽기 쉽고 네. 그리고 대중적인 작품 아닙니까? 예. 이 수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초기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플롯을 써서 그 자기 유년기의 생활을 역시 그로테스크하게 다뤘는데 90년대 초 중반서부터 그 이전에 이 아방가르드적인 지향을 갖고 있었던 중국의 젊은 작가들이 이 대중에 근접할 수 있는 그 서사적인 굉장히 그 스토리 중심의 그 소설을 쓰기를 꾀합니다. 예. 수퉁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수퉁에 대한 큰 대목의 얘기, 그리고 작가 자체에 대한 얘기를 번역자신 김태규 씨한테 좀 들었는데, 좀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작품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라디오 독서실의 작품, 중국 작가 수퉁의 이혼 지침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새 겨울바람이 쌩쌩 거리를 휩쓸었다. 양보는 불면과 고민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 이제 일어나야 했지만 몸이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아유, 우리 아들 쉬할 거야? 그래 착하지. 이제 쉬. 여보, 얼른 일어나서 우유 좀 갖다 줘. 양보는 아내를 쓱 훑어보았다. 풀어헤친 머리칼은 축 늘어져 있고 빛바랜 녹색 메리아스 상의는 겨드랑이가 터져 있었다. 나 이혼할래. 나 시장에 가서 갈비 좀 사올게. 저기 빨리 우유 갖다 놓고 난로 좀 켜줘. 알았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양보의 아내는 여전히 양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봤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출근 안 해? 애는 유치원에 안 데려다주고? 나 이혼할래. 무슨 소리야? 잠꼬대야, 농담이야. 진담이야. 우리 이혼해. 밤새 생각했어. 아니, 벌써 몇 달 넘게 생각했어. 나 이혼할래. 뭐? 이 나쁜 자식! 양보가 이혼 얘기를 꺼낸 후로 아내는 계속 그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겨울날의 황혼은 짧고 쓸쓸했다. 왜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짐승하고는 말 안 해. 비웃는 건 도움이 안 돼. 지금 우린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직장에 이틀 병가를 신청해놨어. 당신이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난 다음 주에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야 하니까. 그럼 먼저 말해봐. 상대가 누구야? 그 여자지? 위충. 내 추측이 틀릴 리가 없어. 왜? 그 여자가 당신 보고 이혼하래? 아니야. 왜 나한테 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당신과 함께 살기가 싫어. 단지 그것뿐이야. 내가 무슨 신발짝인 줄 알아? 좋으면 신고 싫으면 내팽개치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어디 이유 좀 말해봐. 이 잔인한 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애기 낳기 전에 내가 매일 발시슬물 떠다 준 거 너 기억도 안 나? 이혼이 발시슬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가. 성격 차이. 맞지? 그따위 이유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나 결혼해서 5년 동안 어렵게 살림 꾸리면서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당신하고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이혼은 말다툼한 횟수하고 관계가 없어. 혐오스러워서 그래. 뭐가 혐오스러운데? 밥 먹고 나서 이 쑤시는 동작,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그리고 당신 새집 같은 파마머리, 또 밤늦도록 들어대는 텔레비 연속극, 계속 말해봐. 책하고 신문 절대 안 보는 거 하고 맨날 나한테 사랑이나 나란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또 없어? 계속해봐. 당신이 옆집하고 잘 지내는 척하는 것도 싫어. 복도에서 방금 시시덕거려놓고 문을 닫고 나면 그 사람 조상까지 욕을 해대면서 말이야. 당신은 저속하고 위선적인 여자야. 이혼하고 싶어서 날 아주 형편없이 깔아뭉개는군. 그러면 결혼할 때 나한테 한 달콤한 말과 맹세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다 날 속이려는 수작이었느냐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처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결혼도 한 거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싫어졌어.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지. 당신이나 나나 현실을 직시해야 해. 적당한 날에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자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어림도 없으니까. 내가 순순히 당신을 놔줄 것 같아?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계속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혼해야 해. 아, 그래. 정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2만 위엔만 주면 돼. 줄 수 없으면 이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 2만 위에는 공장 노동자 월급의 20배에 달하는 큰 돈이다. 아내는 그에게 그런 거액이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그것은 일종의 협박임이 분명했다. 애랑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 올게. 그동안 돈 마련해봐. 나쁜 새끼. 양보는 길가의 전화박스 안에서 애인 위충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마치 샴푸 냄새가 풍겨 나오는 듯했다. 당신이에요? 머리 감고 있어? 너무 자주 감으면 안 돼. 신문에서 보니까 머릿결이 상한다더군. 항상 이상한 말만 한다니까. 학교 친구들이 왔어요. 같이 음악회 가기로 했거든요. 표가 한 장 남았는데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음악회에 갈 기분이 아니야. 사업하는 내 친구 알지? 그 친구 만나러 가야 해. 그 사람을 왜 또 만나요? 난 그 사람 싫어요. 벼락부자 꼬락서니에 온몸으로 돈 냄새만 풀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할 수 없어. 돈을 빌려야 하거든. 2만 위엔이나.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요? 장사하려고요? 아내한테 장사를 해야 해. 2만 위엔을 원하거든. 당신도 그게 무슨 장사인지 알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끊었군. 그녀가 구역질 나라고 말한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입버릇이자 수많은 사물에 대한 그녀의 습관적인 평가였다. 양보는 돈을 빌리기 위해 친구의 아파트로 향했다. 지나가다 그냥 들렀어. 요즘엔 또 얼마나 돈을 벌었나? 난 세계에서 가장 큰 머리를 가졌어. 누구의 머릿속도 다 꿰뚫어 보지.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해. 먼저 우리 집 바에 앉자고. 그러지 뭐. 하지만 술은 못 마셔. 감기에 걸렸거든. 그럼 포도주를 좀 마셔봐. 감기에 좋다더구만. 난 안 마실래. 요즘 같은 때는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해. 이혼 문제가 터진 거야? 온 세상이 이혼 때문에 난리로구만.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혼할 거면서 결혼을 왜 하는 거야? 넌 결혼을 안 해봐서 그 의미를 몰라. 의미? 골치 아프다. 너 돈 빌리러 왔지? 지금 너한텐 돈이 바로 의미야. 안 그래? 2만 위엔. 이게 아내가 제시한 조건이야. 꼭 갚을게. 기한이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야, 너한테도 이런 날이 있다니. 생각나? 어릴 때 네가 날 무시했던 일. 넌 아이들 사이에서 왕처럼 으스대면서 나보고 허리를 숙이고 양이 되라고 했지. 그리고 다른 애들이 내 등을 타고 뛰어넘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마 어렸을 때 난 나쁘고 철없는 아이였을 거야. 넌 지금도 나쁜 놈이야. 2만 위엔 좀 빌려주는 거야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양이 돼줘. 나도 한번 뛰어넘으면서 놀고 싶거든. 너 장난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넌 내가 유별나게 원한을 잊지 못하는 걸 모르나 보구나. 날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돈은 사람을 타락시켜. 이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야. 잘났군. 잘났어. 문을 닫고 나온 양보는 치명적인 무기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허세가 중요한 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뛰어. 내 등을 타 넘으라고. 그럼 뛰지 뭐. 어쨌든 이것도 장사니까. 그들은 어린 시절의 놀이를 재현했다. 자, 돈 받아. 너 참 비열하고 염치 없는 인간이구나. 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개똥을 먹으라고 했어도 먹었을 거야. 처갓집에 들어설 때면 그는 언제나 마음이 답답했다. 아내는 마침 물이 뚝뚝 떨어지는 침대 시트를 널고 있었다. 돈 가져왔어. 여긴 보는 눈이 많으니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당신 아마 우리 오빠들이랑 동생한테 떡이 되도록 맞을걸? 잘 알잖아 그 성질. 난 형님들이나 처남한테 맞을 이유가 없어. 이건 나와 당신의 일이야. 내 친정집에서 망신 주지 마. 당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난 창피하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럼 언제 집에 올 건데? 돈을 빌려왔어. 당신은 나랑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해. 법원에 갈 날도 잡아야 하고. 밤까지 기다려. 애가 자면 집으로 갈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양보는 침대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형님! 때려 오빠. 이 양심도 없는 놈 때려 죽여. 아내의 남자 형제들은 행동을 개시하기 전 먼저 불을 껐다. 그래서 양보는 그들의 우울하고 성난 표정을 볼 수 없었다. 죽여 오빠. 저놈 죽여버려. 돈 주고 이혼하겠다는 놈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 다음 날 양보는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은 모두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았다. 어제 지붕에서 배수관을 고치다가 실수로 굴러 떨어졌어. 죽진 않았으니 운이 좋았던 셈이지.
사장님, 이번 출장은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 뭐라고? 자네가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었어? 기차표를 못 샀습니다. 아니, 기차표를 어떻게 못 살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돼? 다 구역질 때문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요. 어제 지붕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다. 이혼 문제로구만. 자네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네 안에 정숙하고 능력이 있잖아. 아이도 귀엽고 말이야. 무엇하러 이혼을 하려는지 모르겠냐? 왜? 그게 유행이라서? 이혼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뭐 그렇다면은 사생활 때문에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 뭐? 차표를 못 샀다고? 이 핑계 대는 건 누가 모를 줄 알고. 이혼 때문에 일도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려거든. 어서 내 앞에서 썩 꺼져. 그 순간 양보는 아내가 왔음을 확신했다. 접대실 안을 들여다보자 여자 동료 몇 명이 아내를 둘러싸고 아내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뭘 믿고 나랑 이혼하자는 거지? 아유, 나빠져. 아유,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양보 그 인간은 철이 없어요. 네? 내가 보기엔 일시적인 충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리라고 무슨 오해가 있는지 부부끼리 잘 얘기해보라고 권할게요. 예? 여기서 이렇게 울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요, 그 사람은 떼전 앞으로 없었어요. 집이며 가구까지 몽땅 우리 집 거였죠. 그 사람 속옷하고 양말까지 내가 다 사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뭘 바랬겠어요. 그저 성실하기만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랑 붙어서 날 차버리라고 해요. 저기요, 사장님 좀 만나 뵈야겠어요. 그분한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 겨울, 양보는 어찌됐든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다. 그는 반나절 만에 회사 일을 끝냈다. 그는 우체국에 들어가 애인 위충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재수없는 사람이야? 아, 당신이군요. 근데 왜 맨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뭐 했는지 맞춰볼래요? 디스코텍에 가서 밤새 춤을 췄어요. 피곤해서 죽을 정도로 재밌게 췄다니까요. 당신이 재밌으면 됐어. 당신이 우울해할까봐 걱정했거든. 지금 틀고 있는 거 무슨 음악이야? 당신이 선물한 테이프잖아요. 결혼의 친구. 조용히 해봐. 잠깐 들어보게. 볼륨도 좀 높여주고. 머나먼 도시에서 들려오는 결혼 행진곡의 선율이 마치 몸과 영혼에 스며드는 듯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스치더니 순식간에 공허와 슬픔이 밀려들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아내와 아이가 돌아와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빠르게 그의 여행 가방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머, 아빠 오셨다. 야, 빨리 아빠 해야지.
이런 바보 녀석. 인사 안 해? 맨날 아빠 노래를 불러댔잖아. 언제 온 거야? 당신 주려고 닭국 끓여놨어. 뜨거울 때 한 그릇 먹어. 닭국 좋아하잖아. 전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진수성찬도 다 흥미없어. 사람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피곤해.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 누워서 쉬어야겠어. 차고. 빌어먹었지. 아니, 왜 시트를 집어 던지는 거야? 애까지 혐오스러운 거야? 애가 오줌 싸는 거야? 당연하잖아. 시트가 혐오스러웠을 뿐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날 혐오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 하지만 애는 당신 핏줄이잖아. 애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왜 자기 자식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나도 몰라. 모든 사람이 다 혐오스럽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럼 당신 애인도 혐오스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년하고 놀아나는 거지? 나도 몰라. 그녀도 날 혐오스럽게 하곤 하지.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야. 그날 밤 양보는 귀등이 간지러워 잠에서 깼다. 벌레인 줄 알고 손을 뻗어보니 뜻밖의 아내의 손가락이 잡혔다. 아내의 손이 그의 귀등을 애무하고 있었다. 아내는 하늘하늘한 분홍색 란제리를 입고 소녀처럼 어깨까지 머리칼을 들이우고 있었다. 싫어. 만지지 마. 싫다니까. 이혼하지 말자.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날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 여보. 이혼하지 말아줘, 응? 앞으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미 끝난 얘기잖아. 난 내 인격과 의지를 존중해. 결코 내 결정을 멋대로 바꿀 수는 없어. 잔인한 짐승 같으니. 그래, 내가 죽어주지. 당장 네 눈앞에서 죽어줄게. 어이. 아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을 열고는 한쪽 발을 창턱에 걸쳤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기세였다. 이러지 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잡지 마. 내가 죽어야 만족할 거 아니야. 왜 못 죽게 하는 거야? 양보는 아내를 안아 창턱에서 끌어내렸다. 그러자 아내는 과도를 움켜쥐었다. 양보는 과도를 빼앗아 창밖으로 내던졌다. 저속하고 황당한 여자 같으니 이런 게 이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혼이 무슨 목숨이란 권리야? 그래, 맞아. 내가 바보지.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누구 좋으라고 나 혼자 죽어? 약속 장소는 백화점 신발 모자 카운터 앞이었다. 모두 위충이 정한 대로였다. 좋은 생각이죠? 남의 눈을 피할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과 마주쳐줘도 괜찮잖아요. 신발 고른다고 하면 되니까. 아우 이 신발 편하지가 않네. 응. 아니 새 신발보다 현 신발이 편해. 말이 꽤 철학적이네. 우습지 않아요? 안 웃어. 여긴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 저 남자는 새 신발보다 헌 신발이 편하대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남잔 바보야. 지 너랑도 모르니 말이야. 그것보다 앞으로 어디서 만날지 상의하자고. 외딴 공원도 좋고 강변도 좋아. 아니면 당신 기숙사도 괜찮잖아. 아니요. 난 상투적인 건 싫어요. 상투적인 연애는 싫다고요. 당신의 낭만주의는 날 속수무책으로 만든다니까. 다음 주에 만날 땐 강변 공원에 가자고. 가보면 당신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거긴 나도 알아요. 내가 왜 공원에 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유부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난 이혼을 추진 중이야. 당신도 알잖아. 게다가 이론상 유부남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전에 당신도 내가 결혼한 걸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잖아. 구역질나. 당신이 낮에 내 품에 누워있다가 밤에는 그녀 옆에 누워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줘. 난 당신의 행동을 취하길 원해요.
아무래도 우리 마지막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집사람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저께 밤엔 글쎄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다니까. 그건 협박이에요. 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봄이 되기 전에 이혼해요. 난 봄이 좋아요. 아내는 또 한 차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그해 겨울 양보는 친구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다. 단지 딱 한 번 라우진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라우진은 양보가 야간 대학을 다닐 적에 철학 강사였다. 헤겔, 쇼펜하우어, 하이데거의 저작을 줄줄 외우는 그는 양보가 가장 숭배하는 인물이었다. 라우진을 찾아간 양보는 그의 집 나무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오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철학적 문제의 탐구는 사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집에 없어요. 거리에서 수박 팔고 있어요. 양보는 거리 입구에서 정말 라오진의 수박 좌판을 봤다. 부자가 된 걸 축하해요, 선생님. 무슨 개소리야. 사흘 동안 겨우 3근반 팔았어. 아니 이 엄동설안에 어디서 수박을 가져온 거예요? 해겔한테서 가져왔지. 어느 날 해겔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쓰레기 더미 속에 내버리라고. 자기 책을 읽느니 거리에다가 수상한 돈이나 긁어모으는 게 낫다는 거야. 하나도 안 웃겨요. 선생님은 절 슬프게 하네요. 이렇게 쉽게 사상과 신념을 저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내 앞에서 다신 철학적인 문제 꺼내지 마. 듣자니 자네도 이혼하려고 한다며. 벌써 아내가 수면제를 삼킨 적이 있다지? 그걸 어떻게 아셨죠? 나도 경험이 있어. 2번이나 이혼해봤거든. 이건 생사를 건 결투야. 잘못하면 양쪽 다 다칠 수도 있어. 나도 전처한테 고환 한쪽을 붙잡혀서 아직도 날만 굳으면 통증이 있다고. 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뇌수와 심장, 피부까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내 전처는 하마터면 미칠 뻔했어. 나도 꽤나 무서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 알아? 내가 먼저 미쳐버렸어. 전처가 정말 미치기 전에 먼저 미쳐버렸지. 매일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다가 그랬지. 전처 치마를 입고 거리에 뛰쳐나가 자동차 앞으로 달려들기도 하고. 내가 먼저 미치니까 그녀는 미치지 않더라. 하루하루 냉정을 되찾더니 결국 이혼수속에 합의를 했지. 저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하지만 사태가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갔어요. 전 매일 2 여자 그림자 밑에서 동분서주하며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 문제는 자네한테 있는 것 같군. 자네 정말 내가 쓴 책을 봐야겠어. 그 책 이름이 뭔지 맞춰볼래? 바로 이혼 지침서야.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무슨 책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혼을 할지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지. 내가 몸소 겪은 체험과 방법을 적어놨어. 그 책을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은 적어도 90%는 이혼에 성공할 수 있어. 선생님, 드디어 인류의 공헌을 하셨군요. 그 책 나오면 꼭 한 권 주세요. 당연하지. 이혼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20% 할인이야.
회사에서는 양보의 보너스를 깎았다. 여러 차례 무단 지각과 조퇴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양보의 애인은 매일 회사로 엽서를 보내왔다. 봄까지 얼마 남았죠? 어느 날 양보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놀이터를 지나칠 때였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위충이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붉은 양털 목도리를 두르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여긴 웬일이야? 날 기다린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요. 자, 보세요. 그녀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휙 벗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날카롭게 긁힌 자국이 가로 세로로 얽혀 있었다. 내 얼굴을 잘 보라고요. 계속 시침이 떼고 있을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거야? 어떻게 당신을 찾아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당신 짓이죠? 당신이 시킨 거죠? 그녀한테 뉘우치는 뜻을 보이려고. 미쳤어? 난 전혀 몰랐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까지 원한을 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다 미쳤어. 우리 모두 이성을 잃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온 건 이 머리핀을 주기 위해서예요. 잘 간직해요. 이걸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요.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지? 당신 마누라가 이걸로 내 얼굴을 그었단 말이에요. 모두 9군데요. 지금 난 당신에게 그녀의 얼굴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핀으로 9군데를. 단 하나도 모자라면 안 돼요. 저녁에 당신 집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미쳤어! 당신들 모두 미쳤어. 난 아직 안 미쳤는데 당신들이 먼저 미쳐버렸어! 그날 양보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추운 거리를 헤매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건축 공사장의 콘크리트 관 속에 들어가 잠들었다. 야, 도둑놈 일어나! 공사장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드디어 범인을 잡았군! 젊은 경찰이 그의 다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내면서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췄다. 손전등 좀 치워요. 얼굴이 아파요. 어? 뭐라고? 왜 얼굴이 아프다는 거야? 머리핀이 내 얼굴을 그어댔어요. 정말 아프다고요. 이건 미친놈이구만. 아, 참. 도둑놈은 아닌 것 같고 횡설수설하는 데다 눈빛도 정상이 아니네. 아이씨. 난 미친놈 아니에요. 양보라는 사람이죠. 이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데 더 이상 이혼할 힘이 없어요. 양보는 결국 당연히 이혼을 하지 못했다. 봄이 서둘러 닥치고 겨울의 일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양보는 아들을 안고 서점에서 철학신간을 고르다 쇼윈도 너머로 위충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양보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봤다. 마치 노인이 된 것처럼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신간 진열대에서 라우진에 져서 이혼 지침서를 발견했다. 그는 빠르게 책을 훑어보았다. 그의 웃음 띤 표정이 굳어지더니 점차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책 사지 말아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도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어요. 이 책은 죄다 개소리예요. 이 책 개소리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날 믿으세요. 이 책은 정말 개소리입니다.
양보의 아들이 즐겁게 양보의 말을 따라했다. 양보의 아들은 하늘색 해군복을 입고 가슴에 분홍색 플라스틱 권총을 품고 있었다. 네, 수퉁의 중편소설 이혼 지침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오인성, 안경진, 김세영, 은미, 박영재, 이승주, 김석환, 백승철, 정형석, 전진아, 해설 최하나,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예, 번역자이신 김태규 씨와의 작품에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 네. 글쎄,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실제 개인 어떤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화했다기보다 글쎄, 현대 중국 사회의 어떤 우화와 같이 이렇게 상징적 존재들,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전형적인 인물들을 좀 과장해서, 예. 각기 캐릭터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하나하나 만약에 짚어본다면요. 일단, 주인공 양보, 어떤 사람이죠? 이 양보는 그 모든 작가들이 작품을 쓰면 그 안에 자신의 대변인격인 인물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사실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상주의적인데, 예.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이상주의가 계속 좌절되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본성인 그 이상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대명사죠. 아내는 남편 양보가 저속한 여자로 들이내 봅니다만, 이 아내의 상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평범한 예. 여성이죠. 예. 그 머릿속에는 온통 반찬값 생각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혼에 관련해서 남편이 얘기를 꺼냈더니 이혼을 하면 마치 삶이 끝장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주부상입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이런 여자,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매력적인 인물, 애인 위충이죠. 네. 예. 위충은 또 어떤 인물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보는 그 위충을 가르쳐서 그 낭만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낭만주의적이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데,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결혼에 연연하지 않고 육아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만족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여성이죠. 글쎄, 이 이혼 지침서 책 안의 책이기도 하고 또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이 이혼 지침서가 쓰여지게 된 큰 어떤 작가의 선택이라고 그럴까, 방향이라고 그럴까, 이걸 이 번역자로서 또 평론가로서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예, 전 이 이혼 지침서라는 제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중국의 삶의 지침서가 아닐까, 네. 이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이 자본주의적 인간형에 걸맞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목적지향적인 지침서. 네. 이 지침서만 따라하면은 너희들의 이기심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속물적인 예. 지침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이혼 지침서라는 이 책, 그리고 이 책을 모티브로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지금 이 현대 중국의 어떤 속물주의와 그리고 이상주의의 이 대립을 이야기하는데, 작가가 그것을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맹점을 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속물주의의 그 너무 극자본주의적인 그런 단점과 그리고 이상주의의 이런 나약함, 이런 것들 양쪽을 다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번역을 하신 이 수퉁의 작품이 좀 더 많이 읽히고 좀 더 많이 이 의미하는 바가 토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접한 거니까 책을 읽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유의 말씀 하나 좀 남겨주시죠. 이런 말씀을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고 이 자라난 청소년까지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아주 직물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죠. 싼 물건, 네네네. 이런.
그런데 지금 중국 현대 문학의 시작이 최근 문학의 시작이 한 3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지금 다시 되살리기를 염원하는 이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소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에너지들을 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이질성으로 인해서 외면받고 있는 중국 문학이 앞으로 이 중문학에 관심이 있는 역자나 출판사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올 텐데 예.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들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활력 있고 에너지 있었고 고통도 많았지만 그런 시점에 열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현대 중국 문학 말이죠. 네. 네. 지금 권유 때문에 좀 관심 가질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이 모두 책이라는 사실도 또 음미하면서 여러분께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 씨였습니다.